여기서는 괴기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전설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 떠도는 영혼의 그림자를 따라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오싹한 이야기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신비롭고 두려운 만남을 제공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가까이 앉아주세요. 어둠의 숨결의 음향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세상의 미지의 것들과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귀신의 종류 중에는 귀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작기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객사한 귀신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 죽은 귀신을 뜻하죠. 이런 귀신들은 배를 했기 때문에 남의 제사를 찾아다니며 밥을 먹어야 하는 비운의 상우를 맞이한다고 하죠. 하지만 객 중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객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이를 쫓아낸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지. 제가 24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를 한 직후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대에게 숨어서 얻은 가기가 쫄딱 망하고 모아둔 돈은 모두 탕진하고 가진 돈 한 푼 없이 술로 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던 날들이 수두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있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누군가 짓누르는 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잡고 으깨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죠.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통증을 이겨버리기 위해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암몽과 강의에 시달려 식은땀에 건복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이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용에 비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병원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디 다녀오시더니 저를 불러내 대문 앞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두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밥과 고춧가루, 수분 건한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리고 칼을 제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잡수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넣고 제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지셨군요. 어머니께서 던진 칼의 칼날은 제가 앉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금 칼을 주워 또다시 머리 위로 빙빙 돌리고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며 대문으로 칼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칼날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죠. 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면 아무리 던져도 여전히 칼날은 저를 향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은 오싹함으로 변해갔죠. 거의 30번 이상을 던졌는데 여전히 칼날이 저를 향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최소 10번을 던지면 한 번은 다른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하니까 아무리 던져도 칼날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좌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았으며 오로지 저와 집안을 향한 방향으로만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닦일 것 같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부탁이 아닌 단호한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 먹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칼날은 저를 향했고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화를 내셨죠. 내 평생 살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개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산 사람한테 노랫질하느냐. 밤곱게 처먹고 안 나가면 내가 칼로 사지를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칼을 던졌을 때 드디어 칼날이 바깥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랐죠.
그러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밖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치고 집안 곳곳과 제 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을 보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는 저한테 이제 됐으니 들어가 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풍치는 진통제나 술을 먹으면 잠들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고 잠도 편하게 서너 시간씩 푹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겉의 정도가 되었죠. 나중에 어머니께 그게 무슨 행위였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릴 때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썼던 방법으로 객기를 쫓는 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대문의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면 객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칼날이 안쪽을 향하면 거부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싶지만 30번 넘게 칼을 건졌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마냥 안 믿을 수는 없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말로 객기에 시달렸던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우연의 예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확률이 독립적이라고 해도 시시벌을 던져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어찌되었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문격 담임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귀신인 팔척 귀신은 여성형 귀신으로 코코코코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홀리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척 귀신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오하요코인데 이름은 뜻 그대로 인사를 하는 오하요에서 따왔으며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하요코는 키가 210cm, 280cm가량이 되는 여자로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은 오하요밖에 없는데 어두운 밤 인점을 드는 산이나 골목길에 주로 나타나며 주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유혹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오하요코의 인사를 듣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자신의 비닐을 하나 둘씩 털어놓는다고 하는데요. 밤에 따르면 오하요코에 홀린 남자는 오하요코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오하요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는 행복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건 모두 꿈이며 오하요코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자. 그리고 달콤한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 오하요코는 서서히 남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하요코가 사냥감의 뇌를 파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진 좋습니다. 팔척 귀신과 상단 부분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오하요코를 쭉 살펴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우선 오하요코라는 귀신은 예전부터 전래되는 귀신이 아니었고 201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저녁에 인사를 하면 보통 곤방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팔척 귀신의 모티브라고 소개되었지만 팔척 귀신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 즉 마치 크리피파스타에서 괴물을 만드는 것처럼 오하요코도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팔척 귀신의 모티브라고 하는 귀신은 야마운나나 혹은 타카운나의 의견이 좀 더 쏠립니다. 야마운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몸이 하얗고 키가 2m 정도로 큰 요괴입니다. 산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나체로 되어 있고 산에 올라온 남자들을 꿰어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타카오나는 또한 일본의 전통 요괴 중 하나로 하반신은 뱀이고 상체는 여자인데 자고 있는 남자의 방에 들어가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팔척 귀신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해석이 더 많은데 귀신이 때문에 약간의 모티브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괴담이나 귀신의 종류가 많고 사실상 괴담의 울상지 볼 수 있습니다. 오하요코 또한 우리나라에는 8척 귀신의 모티브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일본에서 마이너한 괴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8쪽 귀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티브가 된 귀신이라고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균이 빠지긴 하지만 이 정도 팩트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62년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중희 씨는 이날 저녁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 12시나 훌쩍 넘은 시간, 15살이던 그의 딸이 안방에서 난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따라 안방에 들어간 딸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죠. 급하게 아버지를 깨워 정신을 차렸지만 눈을 뜬 김중희 씨는 대뜸 자신이 저승에 다녀왔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악몽을 꾼 것으로 넘겼지만 심각 외로 김중희 씨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꿈 내용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죠. 그는 꿈속에서 저승사자 3명에게 목이 묶인 채 염라대왕 앞에 끌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당시 어린 6남매를 치우고 있던 그는 제발 살려달라며 염라대왕에게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죽는다며 6남매 모두를 결혼시키는 그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마음에 감격한 염라대왕이 그에게 말하기에 지금 이승으로 보내지긴 하지만 먼 친척 중 한 명을 데려봐야 된다고 했고 잠시 뒤에 깨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그의 첫 저승세계 체험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꿈 내용에 석연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말했던 먼 친척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걸렸는데 그로부터 3일 뒤 정말로 문경에 살고 있던 친척이 죽었다는 투보를 듣게 되자 당시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딸 또한 놀라게 되는데 김중희 씨는 큰딸의 결혼식 직전에 쓰러진 후 점점 더 귀한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의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염라대왕이 말했던 큰 대자의 점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그 뜻을 찾기 위해 백밤으로 알아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세가 악화되던 김중희 씨는 감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염라대왕이 말했던 큰 대자의 점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고 그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큰딸이 문득 큰 대자의 점이 단순한 한자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결심과 헌신을 선진하는 의미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6남매의 결혼을 모두 지켜보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그 날로부터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중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평온하게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중희 씨의 마지막 여정은 그렇게 끝났고 그의 가족들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심이 그리고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감동적인 전설로 남게 됩니다. 보고하게 됩니다. 방직사관은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지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고 나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습니다. 방직사관은 우리를 달래며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이상한 형체가 떠올랐고 그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후 도래에서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한밤중에 정문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같은 형체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믿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같은 부대 내에서 반복된 이야기는 점점 더 신빙성을 얻어갔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그 정문 근처에서 근무를 소개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선인과 함께했던 그날 밤의 공포는 우리 둘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후로는 그 정문 근처에서 혼자 근무를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부대에서 종종 전해 내려오는 괴담 중 하나가 되었고 이후에도 그 정문 근처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 것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착시였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잊히지 않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공포를 남긴 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그 누나가 다녀온 수련회에서는 밤에 한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혼잣말을 하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겁에 질려 선생님을 불렀고 선생님이 다가가 그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아이는 점점 더 과격해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결국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그 아이를 억지로 진정시켜 교실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 무언가를 보았다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아이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실연회에 가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흔치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국 우리는 예정대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둘째 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 방에서 잠을 자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깨어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부르러 갔고 선생님이 오시자 그 친구는 그제서야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깨어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서로 더욱 긴밀하게 행동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죠. 이후로 그 친구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단순한 꿈이었거나 예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그 밤의 불가사의한 분위기와 기묘한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기묘한 수련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니로 넘으려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표정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이었죠. 놀란 우리는 다 같이 소리치며 그 친구를 창문에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하니 우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만 했죠. 그때부터 우리 방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워졌고 모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았고 오히려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커튼까지 쳤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수련회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어딘가 기운이 빠진 듯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창문 가까이 있었던 친구는 계속 창백한 얼굴로 창문만 멍하니 쳐다보곤 했습니다. 선생님도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조차도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 중 몇몇은 다시는 그 유스 호스텔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 있었던 이상한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았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단순한 꿈이나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했던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련회에서 겪은 기묘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시해. 괜히 쓸데없이 대답하지 말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침번 순찰이 시작되고 저는 3층에서 근무를 소개되었습니다. 그곳은 불이 꺼져 있고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 있었죠. 교관들이 하도 경고를 하길래 괜히 긴장하면서도 차라리 무사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근무 도중엔 크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마지막 순찰을 보려고 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야하고 부르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멈칫했고 혐의했던 말이 생각나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려고 했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듣고 있냐 하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속으로 갈신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저 빨리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결국 저는 창문까지 도달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다 불침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대를 마친 후 같이 일하던 형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거 자주 있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뉴스 호스텔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4층에서는 이상한 소리나 발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뭔가 귀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가게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긴 아이를 묘사하더군요. 그때부터 교관들 사이에서는 부호실은 피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이 무언가에 의해 저주받은 것처럼요. 어느 날은 교관 중 한 명이 부호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도 역시 그 여자아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문 앞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아이를 마주친 거죠. 눈을 마주쳤을 때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고 하더군요. 결국 교관은 눈을 감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고 그 후로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그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교관들은 더 이상 부모실의 학생들을 배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마치 그곳에 남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숨결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이 속삭이고 오래된 비밀들이 다시 빛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이 떠도는 세계의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아돌의 한숨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곳에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여러분의 꿈속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음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의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 불을 끄고 담요를 꼭 끌어안고 저와 함께 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오늘 밤 이야기가 단순히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원래 미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종교도 없어요. 유문했던 시절에 한 3년 정도 다녔던 기독교도 이제는 믿지 않고 귀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포영화도 거의 매니아 수준으로 잘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헌데 저한테까지 이런 기회들이 나타날 줄은 전혀 몰랐었죠. 물론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 싶지만
분명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2009년에 다른 사이트에 올렸던 기록 글을 한번 여기에 옮겨봅니다. 저는 지금 중국 북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사 온 지 정확히 1년 반 정도 살았다. 이야기를 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정확히 처음 귀신을 본 게 사천성 대지진이 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북경까지 여진이 3도 이상 밀려왔습니다. 3도 지진을 우습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사무실 직원 모두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배를 탄 듯 통할 것 같았죠. 그런 울렁거림을 느끼고 나서 혹시 모를 지진 또는 여진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집에 온 저는 피곤했는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리에 눌렸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에 눌리고 있구나. 꿈을 꾸고 있나 보다 하고 끝나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제가 정확히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망가진 몰골을 한 여자 귀신이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봤어요. 하얀 옷에 입은 턱이 부서져서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천장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기사에 사천성 대지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귀신을 본 경험담을 중국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다른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너 혹시 방에 있는 거울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귀신을 쫓는데 거울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영화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 때문인지 이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온 것 같고 친구들은 존재는 확실히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둘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국 광저우에서 좀 살다가 북경에 와서 현재는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의 귀신 경험담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한데 이 친구가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귀신의 진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북경 우리 진에서 온 지 한 일주일째 됐을 때 저는 두 번째 귀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또 가리에 눌렸는데 저는 송구르마 만했네 또 이러고 있다가 왼머리가 긴 여자가 침대 천장으로 올라오더니 제게 중국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놀자. 정확히 그 모습은 머리를 굉장히 길러서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고 눈은 굉장히 컸는데 얼굴은 미인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대꾸를 못하고 움직이지 않던 몸을 겨우 움직여서 왼쪽으로 돌아놓았더니 등을 톡톡톡톡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톡톡톡톡 두드리길래 3년간의 기독교 경험으로 지리도문과 사도신경을 막 벌벌벌 떨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귀신은 떠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다음날 중국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기도 못 알아듣는다는 저를 비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 말을 전혀 안 믿던 제 친구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저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머리 긴 여자 귀신을 만난 뒤 정확히 며칠 후에 이 친구가 자다가 간이 눌린 상태에서 천장에 붙어있던 그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친구가 본 그 귀신은 제가 봤던 그 귀신과 완전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친자, 그러니까 구정 기간 동안 그 집을 떠나서 한국에 방문을 했고 친구는 혼자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친구는 한 번 더 똑같은 그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이번에 제가 친절을 한국에서 쉬고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어제구나. 정말 빅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쉬느라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돌아눕고 자고 있었는데 뭔가가 뒤에서 안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옆방에 있던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 자식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악불사 또 감이 눌린 거더라고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다리에 눌리는 동시에 귀신이 제 뒤에 와서 안긴 거였죠.
그런데 그 느낌은 마치 공기가 와서 저한테 안긴 그런 느낌이달까요? 아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공포감을 느낄 대로 느끼고 있었고 그 느낌은 분명히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그러곤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늘 징근 말과 괴기스러운 목소리. 밤에 너에게 질게요. 대체 뭐? 대체 나한테 뭘 준다고? 낮에 느낀 공포감 때문에 저는 밤에도 한숨도 못 자고 대속불을 켜놓고 밤을 새버렸습니다. 제 옆반 들 친구놈한테 이야기를 하자 얘도 제가 밤을 새면 자는 동안 자기한테 올까가 얘도 똑같이 저랑 밤을 새었습니다. 대신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뭐 맨날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귀신을 믿지도 않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들의 느낌, 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벤치프레스를 100kg 정도 들고 있고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심으로 겁이 납니다. 진급을 떠나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던지 하여간 다른 집에 살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이 집에서만 진급 지진 이후 벌써 3번째 겪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적은 뒤에 집을 이사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진급 저희 동네에 잘 나가는 논방 마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골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봤던 그 귀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었죠. 그런데 귀신 이야기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기이했다 봐요. 주변에 물어물어 알아갔나 봅니다. 평소에 워낙에 친해서 저를 도와준다고 뭐 이것저것 알아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는 그 건물, 그 동에서 여자가 2명이 집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하게 집어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밑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이 자기가 아는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살던 그 동에서 여자 한 명이 토막나서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었고 한 명은 화장실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지 않지만 친분이 가능했습니다. 이전에 저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진급 고만들이 몰려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마을 지민들이 하는 말이 어떤 미친놈이 자기 여자친구 목을 잘라서 모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촛불에 켜놓고 지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휴, 저희 미친놈. 여튼간에 저는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죠. 저도 거기서 지내는 게 너무 무서웠고 같이 사는 제 친구도 이제는 한화로 겁을 먹어갔으니까요. 집 자체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눈의 기운이 가득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주인한테 저 이제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더니 왜 이사를 가냐? 고 집주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가는 마당이니 일찍 귀신 있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들으며 웃고 있던 지인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정색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중아, 근데 다른데 소문내지 마라. 이런 섬뜩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날 이후에 부처님 목걸이 겁나 큰 거 있지. 그런 걸 목에 걸고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이사를 가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귀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뒤에 제가 얼마 뒤에 크게 다쳤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제 오른손에 있는 상처가 바로 그때 난 상처에 죽을 뻔했었죠. 40바늘이나 꿰내고 힘줄도 한 5군데 정도 파열됐어요. 뭐 지난 이야기지만 영혼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이상 제가 중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어둠의 숨결들 구독하시고 알림을 뚫으시면 다음에 올 더욱 깊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숨결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이 속삭이고 오래된 비밀들이 다시 빛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이 떠도는 세계의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과거의 한숨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곳에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여러분의 꿈속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음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의 제 신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 불을 끄고 담요를 꼭 끌어안고 저와 함께 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오늘 밤 이야기가 단순히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어요. 당연히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유독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걸 봐도 뭐가 무서운지도 몰랐고 여태껏 꿈에서도 뭐 귀신이 나와서 겁에 질려 잠을 깨본 적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2006년 이화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사회의 겨울은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해서 새학기 개강 2주 전에 제대를 하게 된 저는 전역자의 윤리를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복학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급했던 것이 자취방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자취해본 사람들이라면 개강 2주 전에 방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정문, 중문, 그리고 소문 쪽에 가까운 원룸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거리가 가장 짧아서 인기가 좋던 중문 쪽 반대,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이 많았던 소문 쪽 방들은 이미 방이 다 나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문 쪽도 학교와 가까운 골목 쪽 방들은 이미 다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거리가 멀고 학생들이 제일 기피하던 학교 쪽 놈들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복학을 하게 된 동기 녀석이 있었는데 이놈은 저보다 몇 달 전에 복학을 해서 이미 담을 잡아 놓은 상태였어요. 당시 자취가 처음이었던 저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놈을 데리고 함께 방을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어차피 학교 주변에 남아있는 반은 다 그쪽에 몰려있던 터라 둘러보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다 90년대 건물들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곰팡이에 뜯어진 벽지의 단 상태가 거의 다 엉망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나마도 괜찮은 방 하나를 찾게 되었는데 2층에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도배도 새로 한 것처럼 아주 깨끗했습니다. 가격도 다른 반들에 비해 비싸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채광이 굉장히 좋았어요. 채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취해보시면 알 겁니다. 마음이 중급했던 저는 별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횡재했다 생각했죠. 그렇게 개강 후 복학생인 저는 정말 정신없이 놀러 다녔습니다. 2년 동안 못 놀았던 한을 다 풀겠다는 마음으로 개강 첫날 동아리 행사며 거의 일주일에 4, 5일은 술을 마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고 자취방에는 며칠씩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개강을 하고 한 3주가 흘렀을 무렵 그날도 거의 3일 만에 자취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집문 쪽 친구 집에서 자고 난 뒤에
그날 아침에는 학생 식당에서 라면으로 해장을 하고 제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밖에서 잘 것 같은 경우에는 꼭 잠그고 다녔는데 내가 혹시 깜빡했던 걸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몹시 추웠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예침대는 낡아빠진 방범창이 완전히 다 뜯겨져서 어설프게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도둑이 들었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학교 주변이 워낙 슬럼가라 도둑이 많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었지만 내 자취방에 도둑이 될 거란 생각은 못했었죠. 그때는 당황해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일단 없어진 물건이 없나부터 확인해냈어요. 뭐 학생 혼자 사는 자취방에 털어갈 게 얼마나 있겠나만 이상하게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금도 시계도 그대로 있었고 잘 살펴보니까 딱 2개가 없어졌어요. 옷걸이에 걸려있던 패딩 하나만 위에 올려놓았던 계란판에서 날계란 2개가 없어졌어요. 그 계란을 사놓고 방에서 음식을 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도둑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장 같은데 돈은 그대로 두고 계란이랑 패딩만 훔쳐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것도 그저 패딩 한 장뿐이라서 그냥 신고하지 말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라도 도둑이 또 들어올까봐 일단 무서워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열심히 술을 퍼마시고 다녔죠. 그날도 동기들과 수업을 제끼고 근처에 있는 여의도 공원에서 맥주를 따고 있는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경찰이었고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 계란을 훔쳐갔는지 너무 궁금해서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렇게 가보니까 범인은 기껏해야 1살에서 17살쯤 돼 보이는 어린애였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한 뒤에 비슷한 처지의 애들과 함께 살면서 정도둑질을 하며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그놈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그놈이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며칠 전부터 제 자취방 건물을 털기로 정해놓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방을 털기로 했는데 마침 그게 제 방이었다고요. 제 방은 2층이라 가깝게 밑으로 꺼져 있어서 옆 건물 하단을 받고 기어오르면 충분히 창문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문이 워낙에 낡아서 몇 번 흔드니까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진술이 나왔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 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자 화장실에서 웬 아줌마가 쭈그려 앉아서 세수대 아래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곤 아무 말도 없이 도둑들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있었대요. 이 도둑놈은 순간 너무 당황해 바로 옆에 책상에 있던 샤프를 집어들어서 그 아줌마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고소리친 후에 창문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꼬리에 걸린 패딩과 달걀 2개를 들고 불이 나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아줌마가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혹시 동거 가족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다고요. 그런데 왜 거짓 진술을 했을까? 처음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놈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랑 대치했을 때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균행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같이 따라갔던 친구도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여 제가 경찰서에 나와서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직지인이 낮 시간에 돈 받고 단어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어요. 대학생들은 보통 낮 시간에 학교에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돈 받고 몰래 빌려줬겠어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학생들 시간표를 다 꿰차고 빌 시간의 반을 빌려준다는 말인지 별로 설득이 되진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여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날 저녁쯤에서 보마리 선배와 함께 찾아났어요. 그리고는 그 집주인과 만나서 경찰서에서 했던 얘기를 꺼냈더니 그 집주인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주 해괴한 표정으로 물상을 짓더니 남편을 데리고 나온다면서 밤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보마리 선배도 이 상황이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그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집주인 여자는 거의 물상이 돼서 남편 팔목을 꽉 잡고 걷지도 못해서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르고 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줌 좀 하안드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그렇게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할 뿐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자 이때까지는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가마에 빌려준 게 맞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따져 물었죠. 아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옆에서 선배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 여자는 이제 대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실망했을까. 집주인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2달 전에 제가 있던 방에서 한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진앙에서 올라온 여자였는데 이혼을 한 건지 뭔지 몰라도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학교 앞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한 2대 3개월 전에 그남 샤워기로 목을 감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도둑이 본 건 그 여자였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나는 집주인에게 내일 당장 밤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배와 함께 집을 나서 자취방으로 향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핫도로 발걸음을 돌려 도마리 동기들을 전부 다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밤새 술을 마셨고 제 방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일 날이 밝으면 친구들과 같이 가서 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기 5명과 함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짐 뒤에 단 밥새에 닫히는 대로 짐을 채우고 한 30분도 되지 않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느 정도 귀신을 믿게 되었어요. 자취방 뒤쪽에 있는 원룸촌은 그로부터 몇 년 후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아줌마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죽어서도 거기에서 머리를 담고 있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수면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어둠의 숨결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쳐두시면 다음에 올 더욱 깊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서 숨쉬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한국의 전설과 귀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떠도는 영혼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들리는 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정말 감정적으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조언과 경고는 마치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이 겪어온 경험을 통해 아들에게 귀신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조언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서 생명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두려움을 넘어서 진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귀신을 구별하는 법과 직감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수하는 것은 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할 것입니다. 이런 주문들이 아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담겨 있죠. 1번부터 5번까지의 귀신 구별법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경고적인 요소가 다납니다. 특히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는 점이다. 즉은 그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스럽고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아들의 귀신을 구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바람은 정말 애틋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를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과 고무 본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떠나는 것이 슬프고 힘들겠지만 남겨진 메시지들은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귀신이라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가족의 유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순찰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귀신에 대한 주문은 단순히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귀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6권에서 산 사람과 정말 분간이 안 가는 귀신도 있다는 점은 귀신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또 그들과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귀신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귀신의 관심에 대한 경고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하는 대로 귀신이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들의 고통을 사람에게 알리려 한다는 개념은 귀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귀신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주문은 정말 재미나며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팁들이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 귀신을 대처하는 방법도 현실적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어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부적을 아껴 두라는 주문은 아버지의 깊은 배려를 느끼게 하죠. 마지막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보다는 설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귀신이 불쌍한 존재로 묘사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메시지는 두려움보다는 이해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귀신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삶의 의미, 상실, 그리고 사랑의 예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함께 나누는 삶의 지혜로 느껴지네요.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처 방법을 전하는 과정이네요. 아버지의 주문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귀신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귀신을 선불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은 귀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식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험적이며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귀신에게도 정진한 방식으로 다가가려는 아버지의 배려가 느껴지죠.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경고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상여 소리를 부르는 것은 귀신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독특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경험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가 돋보입니다. 장소에 대한 주의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곳에서 귀신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버지의 경험에 의한 경고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특히 물가와 군부대 근처에서의 위험성은 귀신과의 접촉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주문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귀신과의 접촉을 피하고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애정과 믿음이 담겨 있어 감동적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훈은 귀신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다. 삶의 깊이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에 대한 경고와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야기네요. 귀신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버지의 중원 중에서 특히 귀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그 징후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띄어요. 고독사한 사람이 나온 건물은 특히 위험하다는 경고는 사람들이 잊기 싫은 부분일 수 있는데 아버지가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경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신의 시의 사람이나 무당골에 대한 이야기는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지네요. 무당골과 같이 귀신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귀신의 언어가 적혀있는 표지판이다. 분위기가 이상한 곳에 대한 경고는 아들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귀신이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강조하며 만약 귀신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귀신을 피하려면 스스로를 감추고 상황에 따라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은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언입니다. 귀신의 속인 시에 대한 경고는 아들이 더 많은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입니다. 귀신이 자신을 속이려 할 때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아들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조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네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귀신에 대한 공포를 담아 산에서의 지혜와 신중함을 배우게 하는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메시지가 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의 행동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네요. 특히 귀신이 문을 놓고 하는 경우와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귀신에 대한 경고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귀신이 문을 놓고 하는 경우는 많은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놓고 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하며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알아서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은 아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전달합니다. 또한 귀신이 산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특히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며 아들이 귀신을 산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물어보라는 조언은 상대방이 실제로 산 사람인지 귀신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네요. 만약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귀신임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들에게 전수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의 조언은 단순히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려는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귀신과의 접촉을 피하고 상황을 인식하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을 구별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귀신과의 접촉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만약 귀신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귀신이 최근의 사건이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통해 귀신을 판별하는 방법은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 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반응을 보인다면 그 상황에서 귀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은 아들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성공을 믿고 있다는 메시지는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오늘도 어둠의 숨결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름을 솟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오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어둠 속의 속삭임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큰 힘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버지의 주머니 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